발전 중이기 때문에 그 수명은 점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 1세대에는 고관절의 인공관절을 이용을 해서 그냥 거꾸로 붙인 형태로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그래서 1세대는 실패했고요. 2세대는 발목에 맞게 새롭게 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발을 했는데 이 안정성을 위해서 이 경골에 있는, 그러니까 발에 여기 보면은 요 위에 부분에 붙어 있는 인공관절 치환물하고 아래쪽에 있는 플라스틱 부분을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문제가 생겨서 2세대도 지금은 많이 줄어드는 추세고요.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2세대를 아직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3세대 모바일 베어링, 움직이는 베어링이라고 이제 저희가 보통 이름을 붙이는데요. 이 경골에 있는 거, 위에 쪽에 있는 관절물, 인공관절 치환물과 아래쪽에 있는 인공관절 치환물, 그리고 중간에 있는 이 플라스틱, 이 세 부위가 다 움직임에 따라서 부드럽게 서로 각각의 움직임을 가지는 이 3세대 치환물이 요 근래에 개발이 됐고 이제 많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세대 인공관절의 현재 성적이 결국에는 발목의 인공관절 수명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게 개발 시기가 2000년대입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 이제 수술을 하기 시작해서 그 환자들의 데이터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5년까지 살아있는 데이터는, 그러니까 2000년대 초반에 수술을 해서 지금 해서 15년간 살아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냐? 82%에서 95%까지 보고 중입니다. 그럼 20년 쓰는 때에는 몇 프로가 남겠느냐? 이런 것들은 아직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적어도 15년간은 100명 수술하면 80명에서 90명은 아무 문제 없이 잘 씁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현재가 100세 시대잖아요. 그럼 85세에 저희가 인공관절을 한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내가 보통 아프신 분들이 60대에서 70대가 더 많기 때문에 최대한 발목 인공관절 수술을 늦추는 게 중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발목의 인공관절 수명은 점차 늘어날 거지만 아직은 무릎과 고관절의 인공관절보다는 그 수명이 턱없이 짧기 때문에, 짧은 걸로만 밝혀져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인공관절 수술은 뒤로 미루는 게 좋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발목 꼭 인공관절을 해야 되나요? 인공관절 하면은 15년에서 20년 쓴다는데 나는 아직 60대나 또는 50대에도 발목에 관절염은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꼭 인공관절을 해야 되냐? 인공관절을 안 해도 되는 발목 관절염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살릴 수 있으면 내 발목을, 내 몸에는 내 발목이 좋으니까요. 그래서 발목 관절을 살리는 것이 좋죠. 그래서 같이 연골이 다 다른 상태라도 요 위에 부분이 다른 게 아니라 내측구, 안쪽 복숭아뼈에 있는 연골이 다른 형태의 발목의 말기 발목 관절염은 저희가 이렇게 과상부절골술이라는 뼈의 모양을 바꾸는 수술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이미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똑같은 발목의 말기 발목 관절염을 봐도 이거를 살릴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살릴 수 없는 건지를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아무래도 발하고 발목을 전문으로 보는 의사가 훨씬 더 판별을 잘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발목의 인공관절 수술은 족부정형외과 전문의가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럼 발목 인공관절 수술 도대체 어디서 받아야 되냐 이거죠. 아무 데서나 받아도 되냐? 아니면 이거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에 가야 되냐? 근데 저는 이거는 전문으로 해야 되는 병원에 가셔서 받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발목의 인공관절이 모든 발목관절염 형태에서 가능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말기 발목관절염에서는 발목관절 유압술이라는 수술이 또 굉장히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발목관절 유압술을 진행을 한 건데요. 발목관절 유압술의 원리는 연골이 다 다른 발목관절이 움직이지 않도록 그냥 붙여버리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관절염에서 시행이 가능해요. 그래서 내가 이 발목의 상태를 보고 인공관절을 할 수 없다고 싶으면, 저도 그렇습니다. 모든 발목관절염이 인공관절을 끼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인공관절을 할 수 없다고 싶으면 발목관절 유압술을 권유합니다. 근데 발목관절염에서 내가 인공관절을 끼울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저는 먼저 발목에 인공관절을 권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움직임이 있는 게 좋으니까요. 근데 이게 술자에 따라서 그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똑같은 관절염을 보고도 이거는 유압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어떤 분은 이거는 발목에 인공관절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발목의 인공관절 수술은 경험이 많은 술자한테 가면 좀 더 많은 관절염의 형태에서 인공관절을 끼울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술자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뭐냐?
발목에 인공관절이 꼭 안정적으로 끼워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목 관절은 뼈가 작고 인대가 많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인공관절이 이렇게 틀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발목에 인공관절을 끼울 때 얘가 안정적으로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끼우는 게 기술입니다. 근데 어떠한 모든 형태의 발목 관절염에서 다 이렇게 끼울 수는 없거든요. 근데 사람마다 그 능력치가 다른 거죠. 예를 들어서 발목 관절의 관절염 때문에 변형이 있는 것이 1도, 2도, 3도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1도, 2도까지는 발목 관절염에서 인공관절을 끼울 수 있지만 3도는 못 끼우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떤 술자는 1, 2, 3도까지 다 끼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술자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가 경험이 많은 병원이나 경험이 많은 의사에게서 인공관절을 받는 것이 좋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안정적인 인공관절이 중요한 이유는 인공관절이 안정적으로 있어야 얘를 오래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공관절이 만약에 불안정하게 되면 이 사진처럼 발목의 인공관절이 이렇게 틀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불안정하면은 힘이 한쪽에만 집중이 됩니다. 그러면 한 곳으로만 힘을 받아서 뼈에 구멍이 생기는 경우가 생겨서 결국에는 인공관절이 무너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인공관절을 끼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안정적으로 인공관절이 끼워지기 위해서 술자는 어떤 것들을 보냐, 이 부분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먼저 발목 관절염이 있으면 뼈가 닳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뼈가 기울어지거든요. 그래서 기울어진 뼈, 즉 닳아버린 뼈는 바르게 자르고 커팅을 이렇게 노란색으로 해주는 게 아니라 빨간색으로 이렇게 잘라주는 게, 이 선에 맞춰서 잘라주는 게 중요하고요. 발목 관절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경우에는 인대를 늘리고 좁히는 과정을 통해서 발목 안쪽에서 일단 균형을 맞춰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발의 모양도 봐야 돼요. 발이 틀어지면은 발목도 틀어집니다. 그래서 발 모양의 교정이 필요한데요. 특히나 이런 오목발 같은 경우에는 발이 안쪽으로 틀어져 있고 평발 같은 경우에는 발이 바깥쪽으로 틀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발목 안쪽에서 발목의 인공관절을 잘 맞춰놨어도 밑에 발 쪽에서 틀어져 있으면 지반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발목의 인공관절을 받치는 지반이 기울어져 있게 되므로 얘가 안정적인 힘을 받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 제가 항상 저는 환자분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제가 인공관절을 안정적으로 껴놓고 발이 평평하게 디뎌지지 못하면 추가적으로 수술을 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발목에 인공관절을 끼웠을 다음에 발의 변화를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추가적인 수술이 항상 필요할 수 있고 이러한 추가적인 수술은 발목 관절을 오래 쓰기 위해서 필수적인 거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장 안에서 이러한 것들을 판단할 수 있고 심한 발목 관절염에서도 인공관절을 안정적으로 끼울 수 있는 경험이 있는 병원, 족부정형외과 전문의에게 이 수술을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제가 좀 예시를 들어볼게요. 66세 남자 환자였고요. 발목에 연골이 완전히 닳아있는 관절염을 보이는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발목에 인공관절을 하기를 원해서 제가 인공관절을 이렇게 수술을 했어요. 근데 인공관절을 수술한 다음에 발이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겁니다. 안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모습이 보여서 뒤꿈치와 발 앞쪽에 있는 뼈의 모양을 교정을 해서 발이 평평하게 발목 관절이 안정적으로 지면을 디딜 수 있도록 추가적인 수술을 같이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은 발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까지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경험이 없는, 그리고 발과 발목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병원에서 시행을 하기보다는 발과 발목을 전문으로 하고 경험이 많은 병원에서 시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궁금해하는 것이 내가 인공관절 수술하면 발목이 얼마나 움직여지나요?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수술장에서 아무래도 수술을 하고 굳어있는 연부 조직을 늘려서 저희가 움직임을 확보를 합니다. 그 대표적인 수술이 이제 아킬레스 연장 수술인데요. 이 뒤에 쪽에 있는 아킬레스 힘줄을 늘리게 되면 발목의 움직임이 더 많이 움직여지게 됩니다. 하지만 외상후 관절염인 경우에는 이 부위에 외상이 되면서 발과 발목의 모든 연부 조직이 강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풀어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 후에 사실은 제가 외상후 관절염이 있으신 분한테는 통증은 줄어들지만 발목의 움직임은 수술 전후가 그렇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재활을 열심히 하면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여드린 환자인데요. 아닙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수술을 할 환자인데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나서
발목의 움직임이 수술 전보다는 더 많이 확보가 된 것이 확인이 되는 환자입니다. 그래서 수술할 때에는 안정적으로 끼기 위해서도 추가적인 수술을 하지만 이렇게 움직임을 위해서도 추가적인 수술을 합니다. 왜냐하면 움직임이 제한이 되거나 부드러운 움직임이 나오지 않으면 발목의 인공관절이 덜컹거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안정적이지 못하니까 금방 망가지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추가적인 수술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발목의 인공관절을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오래 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제부터는 좀 실제적인 얘기들을 좀 해볼게요. 발목에 인공관절을 한다. 그러면 마취랑 환자가 수술 전에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금식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목에 인공관절 수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인공관절만 끼운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인공관절을 안정적으로 끼우기 위해서 인대 수술도 할 수 있고 발의 모양이 변형이 있으면 이거를 교정하는 수술도 같이 해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시간이 길어질 수 있고 여러 군데의 수술을 해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취에 충분한 시간 확보가 필요하고 완전한 하지 마취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주로 이 인공관절 수술을 할 때는 척추 마취를 하고 재우는 방향으로 합니다. 척추 마취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환자를 옆으로 눕힌 상태에서 척추 쪽에 바늘을 넣고 마취과 선생님이 약을 넣습니다. 그러면 그 약이 척추 쪽에 있는 신경을 마비를 시켜서 하지를 마비시키는 거고요. 이게 약간 상위 부위까지 있기 때문에 소장, 대장, 방광까지 다 마취가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충분한 금식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음식물이 들어있으면 소장과 대장이 마취가 되어 있으면 그 음식물이 역류해서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수술 후에도 4시간 정도 지나서 소장과 대장의 움직임이 다시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에 저희가 밥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술 전 8시간, 수술 후 4시간에서 6시간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금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척추 마취하고 수술 전 8시간, 수술 후 4시간은 금식이 필요합니다. 발목에 인공관절 수술을 하면 아픈가요? 이거 당연히 아픕니다. 왜냐하면 인공관절 수술을 잘 살펴보면 저희가 이 인공관절을 끼기 위해서 뼈를 이렇게 다 깎아냅니다. 발목 안쪽에 있는 모든 뼈를 한번 이렇게 싹 도려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발목의 인대도 저희가 수술하고 또 안되면 제가 발까지 다 수술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술의 범위가 넓죠. 그래서 수술 후 통증이 이틀에서 3일은 심할 수 있어요. 저희가 정형외과 수술에 이런 통증을 보면 뼈와 살을 수술을 하는 경우 이거는 논문에서 나온 건데요. 첫 48시간이 가장 높은 통증이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서서히 감소를 합니다. 그래서 첫 48시간의 통증 조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러한 통증을 조절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무통주사라는 게 나왔어요. 무통주사는 이 약이 있고요. 환자가 이 버튼을 눌러서 이 약이 들어갈 수 있게 스스로 조절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효과적인 이유가 뭐냐면 통증이라는 거는 시작할 때 빨리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시작할 때 약을 줘서 눌러줘야지 엄청 아플 때 약을 아무리 줘봤자 통증이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아플 때 바로 약을 주면 조절이 잘 됩니다. 근데 이미 내가 아플 때 간호사님 부르고 이런 시간에 통증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이런 무통주사가 있으면 간호사님을 부를 필요도 없이 내가 내 통증을 조절할 수 있으니까 통증 조절에 굉장히 효과적이죠. 근데 이러한 것도 혈관으로 들어가는 마취제와 그리고 신경에 들어가는 마취제는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으로 들어가는 진통제, 신경으로 들어가는 마취제 이 두 가지를 저는 동시에 이용을 해서 환자분들한테 통증을 조절하고 있고요. 이 신경에 들어가는 무통주사는 저희가 왜 임신했을 때, 그러니까 저희가 출산할 때 저희가 그 척추 쪽에다가 관을 꼽아놓고 통증을 무통분만이라고 하잖아요. 그것과 이제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신경 쪽에다가 관을 넣고 신경을 마취하는 마취제를 계속 주입을 해서 마취가 살짝 돼 있는 그 효과를 이용을 해서 통증을 조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을 하면 사실은 효과적으로 그렇게 크지 않은 통증으로 이 첫 48시간의 통증을 잘 조절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첫 48시간 통증 조절이 중요하고요. 이거는 요새는 발전된 기술로 무통주사 기계를 이용을 해서 혈관과 신경 쪽으로 다방면으로 접근을 해서 통증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수술하면 그럼 입원 기간은 얼마나 필요하냐, 이거 환자분들이 또 물어보세요. 근데 최소 입원 기간의 조건은 일단은 집에 가서 내가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통증이 조절이 돼야 되잖아요. 그리고 상처가 또 안정화돼야 되죠.
이 인공관절, 발목의 인공관절은 주로 이 발목의 앞부분을 절개를 하고 들어가는데 여기가 살이 없고 상처에 문제가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 상처가 완전히 안정화되고 나서 집에 가시는 게 좋은데요. 통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8시간이 심하고 점차 호전이 돼서 어떤 수술 상태가 되더라도 3, 4일 지나면 통증은 견딜만 합니다. 상처도 역시 마찬가지로 2, 3일은 계속 진물이 좀 배어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3, 4일 정도가 지나게 되면 상처에서 배어나오는 진물이 없어지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깨끗이 마르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수술 전날에 입원하고 수술하고 3일에서 4일 정도 관찰이 필요하니까 최소 4박 5일은 입원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길게는 2주일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수술 후에 걸을 수 있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목의 인공관절 수술은 발목관절 수술에 더해서 발까지도 수술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추가적인 수술에 따라서 사실은 수술 후 재활이 달라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발목의 인공관절 수술은 인공관절 수술하고 인대 수술 정도로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4주 통기부스를 하면서 저는 걷게 시킵니다. 통기부스라는 거 하는 거는 이렇게 발목이 움직이지 않도록 위아래를 다 감싸는 거죠. 예전에는 다 석고로 했지만 요즘에는 기술이 발달해서 파이버글라스라는 신소재를 이용을 해서 합니다. 그래서 가볍습니다. 그래서 이 4주 통기부스를 하고 발목이 꺾이지 않게 만들어준 상태에서 디디고 걷습니다. 디디고 걸어도 되나요? 디디고 걸어도 되는 게 인공관절이 껴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내가 계속 디디게 되면 이 위아래로 압박하는 힘이 가해지게 되니까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뼈와 이 발목 인공관절의 치환물 사이가 더 단단하게 달라붙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통기부스를 하면은 샤워는 어떻게 하나요? 이 통기부스용 샤워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끼시고 샤워를 해야 물이 안 들어가고 샤워를 안전하게 할 수 있고요. 물이 들어가면 무조건 통기부스 따고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럼 상처는 어떻게 보나요? 이 상처 있는 부위를 이렇게 창을 내서요. 상처를 볼 때마다 이 창을 열고 닫고 하면서 상처를 확인을 하고 소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술 후 재활은 대부분 4주간 통기부스를 하면서 걷는 거를 저는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재활은 어떻게 되냐 이거죠. 통기부스 4주 후에는 통기부스를 풀고 발목 보호대로 바꾼 다음에 발목의 재활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발목의 재활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먼저 움직임을 확보해요.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리고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리고 발목을 안쪽으로 꺾고 바깥쪽으로 꺾고 하는 이 네 가지 운동을 먼저 일주일간 교육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발목의 근력 운동을 밴드를 통해서 시킵니다. 그래서 발목을 위로 올리고 아래로 내리고 안쪽으로 꺾고 바깥쪽으로 하는 거를 내 근력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발목의 움직임과 근력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되면 그 다음에는 내가 한 발로 서는 이런 운동을 통해서 균형을 잡습니다. 그리고 발목은 특별히 재활이 필요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 이유는 걷기만 해도 발목의 움직임이 확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걷는 것도 재활의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발목 인공관절 수술하면 도대체 언제까지 아프냐, 붓고 아프냐 이거 많이 물어보시는데 이런 잔통증은 대부분 2, 3개월까지는 지속되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내가 걷다 보면 이게 인공관절이 들어가게 되면 이 인공관절이 내 게 아니잖아요. 그럼 이 인공관절을 내 것처럼 인식하게 될 때까지는 한 1년 정도가 걸립니다. 그래서 뭔가 모르게 걸을 때 불편하고 이질감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1년간 하시는데요. 1년이 지나면 대부분 다 내 몸처럼 바뀝니다. 근데 그러면 1년간 계속 불편한 건가요? 그렇진 않고 이러한 불편은 되게 소소한 거고요. 수술하기 전에 이 발목의 말기 관절염 때문에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이런 불편감은 환자분들이 사실은 저한테 뭐 이게 문제다라고 말씀하진 않아요. 전보다는 훨씬 좋은데 약간의 이질감이 듭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년 정도는 서서히 좋아지니까 기다려 볼만 하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수술 후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는 발목에 인공관절이 있으면 나는 이거를 무조건 아껴야 됩니까?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발목의 인공관절은 아직도 발전 중이고 이 인공관절은 수명이 아직은 15년 정도로 좀 한계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뛰거나 산행 같은 적극적인 운동보다는 걷거나 자전거 위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드려요. 하지만 내가 뭐 바깥에 산책하거나 이런 것들이 내 인생에 너무나 큰 즐거움이다. 그럼 사실 그 정도는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요.
통증이 없어도 1년에 한 번 병원 방문이 필수적입니다. 저희가 자동차 보통은 다 이제 몰잖아요. 자동차를 가지고 있어도 이 자동차가 문제가 없어도 1년에 한 번씩은 무조건 점검을 받게 돼 있잖아요. 인공관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없이, 그러니까 내가 증상이 없이, 통증이 없이, 어떤 불편감이 없이 발목의 인공관절이 소리 소문 없이 뭔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뼈의 구멍이에요. 그래서 이 환자를 보시면 발목의 인공관절 주변에 이렇게 뼈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서서히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마 이 환자는 4년에서 5년간은 대부분 병원에 안 왔었을 거고, 그 사이에 이 구멍이 나도 모르게 커진 다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구멍을 빨리 찾아내서 저희가 이거를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빨리 뼈를 여기에다 이식해 주는 것이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중요한 선행 과정이고요. 그럼 이거를 냅두면 어떻게 되냐? 이것처럼 이 관절이 완전히 뼈 안으로 파 묻혀버립니다. 밑에 지반이 다 녹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년에 1회 병원 방문을 하면서 제가 의사들이 환자분한테 어떤 불편감이 있지 않은지를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1년이 지나도 환자분이 아프고 그 아픈 부위가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추가 수술, 간단한 추가 수술을 하면은 또 환자분이 훨씬 잘 쓸 수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예가 이건데요. 83세 남자 환자였고요. 5년 전에 다른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지속적으로 아프다고 그래서 저한테 오셨어요. 그 병원에서는 괜찮다 하는데 나는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자분을 봤더니 발목의 안쪽 복숭아뼈가 많이 아파하고 엑스레이를 보면 이 안쪽의 뼈가 부딪히는 증상이 보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저희가 인공관절을 꼈을 때 그 인공관절과 기존에 있는 뼈가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술장 안에서는 물론 깨끗하게 안 부딪히는 걸 보고 나오죠. 하지만 체중을 디뎠을 때 인공관절이 살짝 밀리면서 부딪힐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부딪히는 부분의 뼈만 이런 발목의 관절경을 통해서 살짝 깎아주면 됩니다. 이 수술은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수술이고요. 구멍을 2개 뚫고 하는 거기 때문에 환자분한테 거의 불편감이 없고 수술 후에 3주에서 4주 정도 발목 보호대하면서 그냥 걸어 다니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간단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사실은 발목의 인공관절은 아직은 좀 있는 편이고요. 해주면 환자분들이 훨씬 편해하기 때문에 하는데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술이 또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여부도 의사를 만나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꼭 의사를 들러서 방문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증상이 없어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발목에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그럼 수술의 위험성은 뭐가 있느냐 이거죠. 저는 제일 무서운 게 감염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감염을 4번이나 적어놨는데요. 이 감염이 가장 무섭습니다. 감염이 일단 되면 인공관절을 모두 빼내고 거기다가 발목관절을 굳히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러한 발목의 이유는 왜냐하면 이 발목의 인공관절 치환물은 쇠랑 제가 플라스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물론 아주 개발된 높은 강도의 플라스틱이긴 하지만 어쨌든 플라스틱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피가 안 가거든요. 근데 이 인공관절에 세균이 묻으면 피가 안 가기 때문에 저희가 아무리 항생제를 써도 그 세균이 죽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 인공관절을 빼내야 돼요. 그럼 이런 감염의 원인은 뭐냐? 수술장에서 공기 중에 떠다니는 균이 들어가서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1번이에요. 이거는 술자나 무슨 문제가 아니에요. 저희 의학의 근본적인 한계입니다. 어떤 수술을 하더라도 피부를 째는 수술을 하게 되면 100명 중에 2~3명은 감염이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 후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염증이 생기는 거는 이 발목에 제가 아까 앞전에 말씀드렸지만은 발목에 인공관절 수술하면 수술한 그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상처를 통해서 역행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수술 후 1개월에서 2개월 차에 생길 수 있는 감염이고 수술 후 3개월 이후에는 뇌가 몸의 면역력이 떨어져서 어느 순간 뭐 한 번 몸 안에 균이 한 바퀴 도는데 그게 하필 운이 나쁘게 인공관절에 붙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든 간에 감염이 되면 1차로 인공관절 삽입물을 제거하고 항생제가 들어있는 시멘트를 넣어서 균을 완전히 죽이고요. 그 다음에 발목관절 유압수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의 위험성은 감염, 그 가능성은 낮지만 그래도 일단 생기면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두 번째는 불안정한 발목관절이죠. 그래서 내가 사실은 내 능력에 내가 이거를 끼울 수 있느냐 없느냐를 잘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끼울 수 없는 발목에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그게 불안정하니까 얘가 결국에는 이 인공관절처럼 이렇게 틀어지게 되고 환자가 잘 걷지 못하는 증상이 나올 수가 있고요. 발목만 잘 저희가 했다고 하지만
발을 저희가 교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또 이렇게 발목의 인공관절이 버티지 못하고 어긋나게 됩니다. 그럼 이러한 경우에는 발목의 인공관절이 일단 어긋나서 기형적으로 닳아있기 때문에 발목의 인공관절을 빼고 다시 넣고요. 그 다음에 안정화하는 수술을 추가로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발에 어디가 부족한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뼈가 기울어진 거를 잘못 잘랐다든지 인대의 균형을 잘 못 맞췄다든지 발의 모양의 교정을 잘 못했다든지 이런 것들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다시 한번 수술을 해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인공관절과 뼈 사이의 구멍 및 유격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증상이 없이도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인공관절과 뼈 사이에 이렇게 구멍이 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수술 후에 굉장히 나중에 나타나는 1년에서 2년은 지나야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그런 위험이고요. 이게 있으면은 이게 일단 커지는지 커지지 않는지를 보고요. 커지지 않으면 그냥 지켜봐도 되는데 점점 커진다 라고 하면 처음에는 그냥 여기에 뼈만 채워 넣으면 모든 게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초기에 뼈를 채워넣지 않고 너무 커진 다음에 발견이 되면은 수술하기가 아예 이걸 빼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무너진 상태에서 저희가 보는 경우도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확인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발목의 인공관절은 발목의 앞부분을 절개를 하고 들어가는데 여기에 신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볼 때 저희가 피부를 이렇게 제끼고 들어가게 될 때 이렇게 신경이 눌리게 돼요. 근데 이 신경은 대부분 발가락 쪽에, 발 앞쪽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수술한 뒤에 엄지발가락이 저려요, 이 발가락 사이에 감각이 떨어졌어요, 저려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실 수 있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감각이 완전히 없지 않으면 대부분 수술하는 선생님들이 이거를 잘라먹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래서 눌리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6개월에서 2년 정도, 길게는 짧게는 2개월 정도 지나면 확 좋아지고요. 6개월에서 2년 정도 지나면 많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좋아져요. 이렇게 오늘 지금 발목의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아봤습니다. 발목의 인공관절 수술은 어떤 식으로 지금 수명은 어떻게 되고 어느 병원에서 받는 것이 좋고 저희가 마취는 어떻게 하고 입원 기간은 어떻게 되며 수술 후 재활 그리고 수술 후 위험성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좀 짚어드렸습니다. 발목의 인공관절 수술은 굉장히 좋은 수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발목관절염에서 결국엔 저희가 무릎과 고관절처럼 저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직은 무릎과 고관절처럼 대중화되고 모든 선생님들이 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수술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선생님들을 만나보시고 이 선생님이 정말 내 발목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는지 확인을 하셔서 훌륭하게 발목의 인공관절 수술 받으시면 전처럼 건강하게 잘 걸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Q&A 시간을 좀 가져볼게요. 이제 저희가 박은식 님이 인공 목관절도 있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인공 목관절은 없습니다. 인공 허리관절은 있는데요. 인공 목관절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발목에 인공관절이라는 게 있으려면 저희가 뼈가 어느 정도 커야 됩니다. 뼈가 어느 정도 커야 되는데 목은 뼈가 굉장히 작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인공관절을 끼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목 주변에 있는 신경은 굉장히 중요한 신경이어서 인공관절을 끼는 조작을 하다가 그 신경을 조금이라도 만지게 되면 마비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발목에 아직 제가 뭐 모르는 걸 수도 있겠지만 제 지식 하에서는 인공 목관절은 없습니다. 이혜림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발목에 인공관절도 종류가 있는지, 개인에게 맞춤이 있는지 이제 저한테 물어봐 주셨습니다. 근데 발목에 인공관절이라는 거는 지금은 여러 가지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금 저희 나라에서 쓰이는 것은 3세대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골에 대한 치환물, 그리고 거골에 대한 치환물, 그 사이에 연골 역할을 하는 플라스틱. 이 세 개가 다 따로 노는 모바일 베어링의 3세대 치환물입니다. 그 형태가 다를 뿐이지 그 원리는 똑같은 거죠. 그래서 수술하는 선생님들이 자기한테 맞는 그리고 자기가 익숙한 이러한 인공관절 치환물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공관절 치환물은 아직은 개인 맞춤은 없고요. 개인의 그 사이즈에 따라서 저희가 뭐 바지 입으면은 바지 사면은 바지 사이즈를 따라서 저희가 이제 골라서 사듯이 여기도 환자분의 그 뼈의 크기에 맞춰서 저희가 정해진 사이즈로 이렇게 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것들이 1mm, 2mm가 명확하게 맞지는 않을 수 있죠.
그래서 요즘에는 이 3D 프린팅을 이용을 해서 인공관절을 환자분에 맞춰가지고 저희가 이제 제작을 해서 넘어오는 이러한 것들이 미국에서는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이러한 것들이 신기술이고 또 금액이 너무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뭐 이런 질문도 좋습니다. 스텔라님이 질문을 하셨는데요. 아드님이 6주 전에 발목인대 파열 봉합수술을 받으셨대요. 근데 정기적 병원 방문이 필요할지를 물어봐 주셨습니다. 이게 일단은 한 달 반이 됐잖아요. 발목에 인대 파열 봉합수술을 받고. 그러면 일단 인대는 다 죄송합니다. 이미 인대는 다 붙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쯤에는 한번 병원에 가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인대가 안정적으로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를 보고요. 그리고 이 인대 봉합 수술을 받은 다음에 저희가 이제 재활이 잘 돼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인대 봉합 수술을 받았는데 나는 계속 발목이 삔다 또는 나는 계속 발목이 아파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인대가 잘 붙어 있는데도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재활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목의 재활이 잘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발목의 움직임은 좋은지, 발목 주변을 움직이는 근력은 잘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균형은 잘 잡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부족한 재활은 채워줘야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병원 방문이 필요하고 재활이 잘 안 되어 있다면 정기적인 병원 방문은 필요합니다. 발레를 시작하셨는데 아이스라떼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다리가 잘 안 찢어진다는 거죠. 유연한 사람들은 근육이 잘 늘어나는 건지 아니면 연골이 부드러운 건지 이거는 조금은 좀 다른데요. 저희가 일단은 연골이 부드러운 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근육이 유연하다. 그리고 내가 관절이 잘 펴지고 가동성이 좋다라는 걸 저희가 유연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판단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 엄지손가락을 저희가 이렇게 뒤로 이렇게 내렸을 때 이 엄지손가락이 네, 여기 이 엄지손가락이 요 팔까지 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내렸을 때. 이러면 저희가 이제 굉장히 유연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이 유연함은 어디서 나오냐면 우리 몸에는 근육하고 인대 부위가 대부분 콜라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콜라겐이 선천적으로 굉장히 유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굉장히 유연한 사람이라고 저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칭합니다. 그래서 내가 잘 안 늘어난다고 하면 관절이 굳어 있어서 그럴 수가 있으니까 일단 스트레칭은 해보시지만 선천적으로 이 콜라겐이 딱딱한 사람이 있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콜라겐 섬유가 내가 만약에 딱딱한 사람이면 원래 잘 안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내가 다리가 잘 찢어지는 사람들은 대부분 근육과 인대가 유연해서 그런 겁니다. 그 콜라겐 섬유가 유연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아이스라이트님은 먼저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판단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하셨으니까요. 됐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발목의 인공관절 수술에 대해서 제가 환자분들에게 항상 이제 듣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 러브님이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발목 연골은 한번 손상되면 영구적으로 복원이 안 되나요? 네, 복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점이에요. 발목의 연골은 한번 손상이 되면 복원이 안 돼요. 저희가 수술적으로 뭔가를 해주지 않으면요. 그래서 지금 수술적으로 해주는 것들이 이제 세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안쪽에 그냥 뼈에 구멍을 뚫어주는 거예요. 그게 미세천공술입니다. 그러면 줄기세포가 나와서 연골을 형성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연골을 형성하는 것들이 원래 기본에 있는 연골은 저희가 유리연골이라서 유리처럼 맨들맨들한 연골인데 섬유연골로 형성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연골이긴 하지만 그 질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범위가 작은 경우에는 이러한 섬유연골로 저희가 해결이 돼도 충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미세천공 수술을 간단하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섬유연골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다른 곳에서 연골을 떼어와서 붙이는 형태가 있고, 무릎 같은 데에서 연골이 필요가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연골을 떼어다가 연골이 꼭 필요한 부분에 끼워 넣어주는 거죠. 이런 타입이 있고, 세 번째로는 저희 몸에 있는 줄기세포를 뽑아서 그 줄기세포를 분리를 한 다음에 연골과 똑같은 성분을 만들고 거기다가 세포를 이식을 해서 얹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세 가지 타입으로 저희가 연골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젊은 환자에서 연골이 부분적으로 손상이 됐을 때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말기 발목 관절염, 이거는 나이가 들고 전체적으로 발목에 연골이 많이 있어서 연골이 전체적으로 닳아 없어진 상황입니다. 이러한 거에는 못 써요. 이러한 거에는 아직까지는 인공관절밖에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DUAPM님이 질문해 주셨는데요. 무조건적인 인공관절 수술보다는 운동이 우선시 되겠죠. 그러니까 저희가 발목에 말기 발목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그럼 무조건적으로 수술하냐? 그건 아니죠. 먼저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럼 비수술적인 치료는 뭐냐? 일단은 연골이 닳아서 뼈와 뼈가 부딪히면서 생기는 염증을 줄이는 약을 먹고요. 발목 주변이 그래도 발목이 흔들리지 않으면 얘가 덜 부딪힐 거잖아요. 그래서 발목 주변에 있는 근력을 기르고 균형 감각을 기르고 발목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걸을 수 있도록 하는 깔창이라든지 보호대를 하고, 이러한 비수술적인 치료를 충분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분이 지속적으로 아픈 경우에 이렇게 인공관절 수술을 하게 됩니다. DUAPM님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좋은 재료를 바탕으로 한 연골들이 많이 생기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이 정형외과 의사들이 이런 연구를 하는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고요. 지속적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내 연골 손상에 대해서 내 연골을 회복하는 것들은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단시일 내에 이런 것들이 될 거냐?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제 환자분들 중에서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연골이 많이 손상이 됐고 하는데 더 좋은 게 나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그분들한테 말씀은 못 드리지만 사실 그런 것들은 좀 요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당장 불편하다면 지금 현재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좋은 치료를 선택을 해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좀 어려운 주제일 수도 있었는데요. 그래도 발목의 말기관절염에 대해서 발목의 인공관절 수술이라는 거는 현재의 트렌드고, 이러한 부분이 있다고 하시면 적어도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시고 발목의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시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러한 주제를 좀 선정해 봤습니다. 오늘 다 같이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근데 또 갑자기 또 질문이 들어와서 여기까지만 답을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존 구형 연골을 빼서 신형 연골로 교체하는 건 어려울까요? 네, 어렵죠. 구형 연골을 일단 빼낸다는 것도 저희가 문제가 되는 연골만 저희가 제거를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연골 자체를 구형해서 신형으로 꼈다 뺐다 하는 것들이 아직까지는 지금은 이제 적용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부분 파이고 다른 부분만 저희가 제거를 하고 새롭게 연골이 만들어질 수 있는 소재를 거기 안에 넣어서 그 부분을 채우는 방향으로 저희가 하고 있지, 연골 자체를 완전히 뗐다가 다시 넣는 거는 지금은 현재 기술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